네, 어서 오세요. 러시아의 이제 연대 좀 볼까요? 그 바이킹 슬라브가 처음에 이제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잔틴 슬라브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몽골 통치 기간이 들어서죠. 그래서 몽골 슬라브가 됩니다. 뭐 이때까지만 봐도요. 러시아에는 이제 단일 민족 개념 자체가 이제 없게 된 거죠. 슬라브도 다민족이고요. 타타르도 다민족, 튀르키예도 다민족, 하물며 몽골족도 다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데 뭉친 러시아는 당연히 다민족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서유럽서부터 아시아까지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몽골 지배가 사라지고 이제 짜르 시대가 들어서죠. 그리고 피오트르 대제 1700년 초부터 서유럽의 기대는 서유럽식 러시아가 또 출발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영토가 크게 넓어지는데요. 러시아 영토는요, 전쟁이 아니라 대다수가 역사, 문화, 상업, 혼인에 의해서 확대된 겁니다. 유럽에서 얻거나 잃은 땅, 민족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거는 통상 교육을 위한 충돌의 결과지 어떠한 정복의 결과는 아니다 그 말이죠. 더 중요한 거는요, 유럽과 아시아 공국들이 러시아 쪽으로 복속된 것은요, 협상을 통한 자발적인 행위였지 강제적인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살고 있는데 러시아에는 아르메니아인들이 300만 명 살고 있어요. 러시아는 단 한 번도 아르메니아를 침범한 적이 없잖아요. 이주 정책을 쓴 적도 없고 자기네들이 살만한 곳은 찾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몽골 슬라브든 차르 슬라브든 서유럽 러시아든 간에 아르메니아인들이 살 만큼 살 수 있었으니까 살았던 겁니다. 예. 자기네 말 적혔으니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벌어진 게 러시아, 유라시아 지역이라 해서 스탈린도 이거 착각을 해갖고 민족을 이동시키는 게 뭐 자연스러운 줄 알아. 그거 원래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지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 아니거든. 스탈린이 좀 그랬죠. 예. 그 서유럽 4대주의를 펼쳤던 그 피오트르 대제부터 볼셰비키까지 러시아의 모든 연방은 아무리 피오트르 대제가 중앙 집권을 하려고 그러고 볼셰비키가 중앙 집권을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모든 연방은요 자주적이고 자치적이었어요. 오스만 치하에 있었던 발칸 민족처럼 민족 자결주의 외치고 민족 해방을 외칠 필요가 없다고요. 처음부터 자결적이었고 자치적이었다고. 1919년 레닌의 그 연방법하고 1936년 스탈린의 헌법에 나오듯이 소련 연방 하의 모든 자치공화국은 탈퇴하려면 언제나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자유롭게 놔뒀다 이 말이에요. 근데 탈퇴 안 했잖아요. 물론 탈퇴하지 말라고 권유는 했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가 지닌 국가의 면모였고 유라시아주의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소련이 붕괴하니까요. 다시 피오트르 대제처럼 유럽과 친하려고 그러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이래가지고 2007년부터 돌아서 버렸잖아요. 이거 진짜 돌아섰습니다. 이게 적당히 지금 외교적으로 돌아선 게 아니야. 완벽하게 돌아서 버렸어요. 러시아 내부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럽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러시아 국민들, 러시아 정치인들, 러시아 수뇌부가 다 알고 있어요. 끝났다가 봐야 돼요. 1871년 다니엘로브스키가요. 보편 문명이라는 게 세상에 어딨어. 응? 찰스 다윈의 보편적인 진화론 그런 거 없어. 마르크스처럼 보편 문명으로 가는 어떤 역사적 유물론 그런 거 없어. 각 문명은 독립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친구도 아닌 유럽 문명을 모방하는 게 왜 저러고 있느냐 그 말이지. 결국은 슬라브 문명은 떨어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이 아니지 진단을 한 거죠. 또 모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역사가 있고 너희들의 문명이 있으니까 쓸데없이 옆에 있는 힘센 문명이라고 모방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되는 거 아니다 그러네요. 사자를 모방하는 쥐새끼가 사자가 됩니까? 이렇다 이 말이죠. 다니엘롭스키가. 진짜 깨달은 게요. 20세기 초였어요. 러시아에게 이제 크나큰 역사적인 상처를 준 게 제1차 세계대전하고 러시아 혁명이란 말이에요.
이 서구 4대주의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러시아 사람들의 정신이 크게 깨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트루베츠코이 왕자가 리투아니아 출신인데 1921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피오트르 사비스키 같은 이 지리학자 뭐 또 민속학자 이렇게 3명을 모아가지고 유라시아주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블라디미르 프로프라고 하는 사람, 미하일 바흐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멀리서 이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왜냐면 친구 사이거든. 그래서 이 서구식 유토피아를 버리자 그러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모두 서구주의자니까 모두 일단 거부하자. 좌파 우파 그 프레임 빠져나오자. 자본주의 사회주의 프레임 빠져나오자. 전제적 민주적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 서구 이분법적인 정치 경제 프레임을 빠져나오자고 했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출간한 책 이름이요. 동양에로의 탈출이에요. The Exodus to the East. 1921년 처음으로 출간을 했죠. 이 동양으로 이제 탈출하긴 했어.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계모가 하도 괴롭혀갖고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고. 일단 직장이라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력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이력서를 쓰기 시작한 게 유라시아주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현재를 인정해야 했고요. 그 러시아의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언어, 지리, 민속 이 3가지를 잡았습니다. 언어, 지리, 민속은요. 러시아 사람들이 살아온 이 짧은 역사보다 더 길고 더 깊은 뿌리기 때문에 이 3가지 주제를 잡았던 겁니다. 언어, 지리, 민속. 이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사베스키가 그랬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유럽사였지만 러시아 혁명은 세계적인 혁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세계를 반반으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유라시아 운명을요. 세계사의 움직임으로 보았지 러시아만의 움직임은 아니라고 보았다고요. 그래서 러시아를 어떻게 규정했냐면요. 지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러시아는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다. 이 독립된 문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유럽의 가톨릭 핀란드 더 이상 러시아 아니다. 발트 피오트 대제부터 그 뭐 러시아 땅인 줄 알았던 발트, 에스토니아, 뭐 리투아니아, 저기 리보니아 땅들 뭐 이런 거 다 러시아 땅 아니다. 폴란드 그것도 우리 러시아 아니다. 카르파티아 산맥 넘어갔고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것도 러시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라시아는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아니고 남쪽에 이란도 인도도 아니다 이 말이야. 다 내륙 아시아의 내륙 북부 지역이고 지중해도 아니고 흑해와 카스피해를 북부를 포함하는 그러한 지리적인 곳이고 여기에 독자적인 문명이 서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피오트르 사비스키가 러시아의 그 산업적인 후진성을 몽골 탓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왔잖아요. 푸시킨도 그랬고 카람진도 그랬고 몽골 탓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산업적 후진성을 가져왔던 거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러시아는 러시아만의 경제 체제가 따로 있다. 영국은 해양국가다. 거기에 맞는 경제가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륙국가다. 당장의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 경제적 상호 보완성과 연대를 통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지역 기반 개방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소련도 그렇고요. 이런 상태로 경제를 운영을 해왔어요. 해양국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해양국가는 세계화를 지향하지만 러시아 같은 대륙국가는 방어적으로 민족경제를 지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대륙성을 추구한다는 뜻은 해양국가들이 했던 부질없는 그 제국주의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대륙성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세계로 진출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자주적이고 자급적인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사베스키의 얘기를 self-aware and self-sufficient 국가를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유라시아주의를 두고 영국하고 미국은 조롱했죠. 그래? 그럼 대륙 안으로 더 들어가. 이러면서 러시아 대륙을 둘러싼 해안 국가를 꼬셔갖고 러시아 대륙을 포위하겠다는 이 외교 정책이 영국과 미국의 19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외교 전략이라고요. 러시아가 뛰쳐나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돼지 눈에 돼지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까지 부동항 두세 개 찾겠다는 게 그게 제국주의라고. 그런 헛소리를 해가면서 유라시아 정책이라고 하는 거 근본도 왜곡을 했다 이거죠. 림랜드라 그래가지고요. 유럽부터 중동을 거쳐서 인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까지 쭉 이렇게 러시아를 진출을 막는, 교역을 막는 벨트를 지은 게 150년 동안 해왔던 이 영국과 미국의 전략이었다고요. 정말 소심한 놈들입니다. 정치 체제로 유라시아를 볼까요? 유라시아는 센터가 없습니다. 유라시아는 네트워크 사회지 센트럴라이즈된 사회가 아니에요. 중앙집권 사회가 아니라고. 그런 제국주의적인 건방짐은 유라시아 철학과 모순이 된다고요. 이 트루베치코이가 얘기했듯이 거대한 러시아지만 개별적인 러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제국주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왕정보다는 공화국을 좀 선호했지만은 왕정이라고 해도 덕치를 이룬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국가가 통치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이 직업군 단위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는 사회 기반 길드 체제를 추구했다고요. 그래서 민간 자치 민주주의를 주장했다고요. 세 번째로 선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기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선거는 사기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고 사회 공동체가 서로 간에 합쳐갖고 유기적으로 합쳐갖고 순번적으로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만사를 법으로만 처리하면 그건 무식한 나라니까요. 법, 윤리, 종교 이 세 가지 철학에 기반하는 덕치를 이루려고 했다. 이게 유라시아의 정치 이념입니다. 그 동양애로의 탈출에다 적어놨어요. 그렇게. 그래서 유라시아주의는 미래 플랜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실은 이게 미래는 미래라 해도 러시아의 역사적인 경험에 기반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선된 엘리트주의가 그런 거예요. 러시아 성립 이래 국가 엘리트는요. 국가의 반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귀족들이 왕한테 짜르한테 반역을 안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제령이라고 하는 헛소리를 했던 게 서구 사학이라고요. 왜 러시아의 귀족들은 유럽과 달리 왕위를 찬탈하려고 서로 싸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왕이 찬탈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러시아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인 거죠. 그 전제적인 거야. 마르크스 보세요. 총칼 안 쓰고 협상해가지고 러시아 영토를 확대했다고 비난했잖아요. 이게 농담인 줄 아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얘네들. 20세기만 보자고요. 러시아 고위 공무원들은 간첩 빼면은 어떤 경우도 서방의 이익이나 압력에 굴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자족적이고 자급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려고 했던 것이지 또 거꾸로 바깥의 제국주의적인 실현을 해보려고 해본 적이 없다고요.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국경성을 접한 나라들과 몇 번의 충돌이 있었다 그뿐이지. 몸집이 커보세요. 여기저기 다 부딪힌다고요. 원래가. 버스 안에 한 150kg짜리 들어가 보세요. 여기저기 다 부딪히지. 그게 러시아였다고요. 그걸 갖다가 폭력배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떠나서 사회적으로는 이제 소비에트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죠. 러시아는 이 소비에트 미르라고 하는 농촌 경제 체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길드 체제랑 똑같아요. 거기서 벌어지는 회의를 배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미르라고 하는 단어가 러시아에서 유명하잖아요. 자기네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 농촌 공동체. 그래서 피오트르 크로포트킨이 이제 자기의 그 상호 부조론 이런 거 쓰면서 사회 협력 네트워크론을 펼쳤잖아요. 그게 러시아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크로포트킨이 러시아 사람이고 러시아 왕자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철학은 딱 하나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딱 하나야. 사람들은 서로 경쟁할 때보다 협력할 때 더 오래 산다. 그리고 더 행복하다. 이겁니다.
그 유라시아주의 그 사회 운영 철학은요, 마키아벨리의 속임수 군주론이 아니에요. 정교회 수사 같은, 사제 같은 헌신이란 말입니다. 러시아의 전통 중에 하나가 덕치란 말이에요. 덕치. 그 서구 앵글로색슨이 이걸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실은 자기네들 그 왕도 선한 왕이 있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알프레드 대왕이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성 루이 대왕이 있잖아요. 다 덕치를 베푸는 왕들 아니야. 이 경험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덕치가 뭔지도 몰라요. 이 서양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고 덕치가 뭔지. 하지만 러시아와 소련은 덕치를 행한 면모가 되게 크다고요. 예를 들어서 변방공화국한테 중앙정부 국고를 계속 퍼줬다고. 그래서 국력이 계속 약해져도 계속 퍼줬어요. 소련이 그 아프가니스탄 그 다라키 수장한테 부탁을 받고 아프가니스탄 그 반군 처리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때 돈 없었어요. 되게 힘들었다고. 러시아가. 왜 힘들었냐면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이제 투르메니스탄 이런 데다가 돈을 막 갖다 주는 바람에 돈을 많이 쓰는 바람에 정작 아프가니스탄 쪽에 돈을 많이 갖다 주지 못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국고를 털어가지고 이웃을 먹여 살리는 희한한 헌신적인 전통, 이 바보 같은 러시아라 그랬잖아. 그래서 누가 얘기했더라, 그 메진스키가 그랬잖아요. 메진스키 그 저기 외교부 차관께서 이 러시아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서구적인 시각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랬단 말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끝나고요. 러시아 본토에 있던 형식주의자들 오포야제라고 있습니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한 편 있었고요. 모스크바 언어학파라고 또 한 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학자가 함께 프라하 학파를 결성을 했는데 초대 회장이 투르베치코이였죠. 이 투르베치코이가 회장하면서 러시아 민중은 비잔틴과 유럽보다 유라시아 민속 문화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 민족적으로도 중앙아시아의 모든 민족과 함께했던 혼혈 혈통이었다. 따라서 유럽이 아니라 유라시아라고 하는 독특한 내륙아시아의 그 지리적인 판단 하에 모든 민속 문화와 언어와 지정학을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루베치코이는 유라시아에는 무수히 많은 언어가 많은데 그래도 그 언어를 한데 묶어주는 음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응? 포넴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놀로지를 창시하게 돼요. 또 토마체프스키, 로만 야콥슨 이런 사람들은 소설론, 시학 이걸 연구를 하죠. 괜히 시를 연구한 게 아니에요. 언어가 서로 소통하려면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은 시적 상상력이 없으면 깊은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로만 야콥슨이 시를 연구한 거예요. 민속학에 이제 보가티레프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프라하 학파를 만들었는데 그 철학적 근간에는 유라시아주의가 있었고 1926년에 공식 출범을 해서 유라시아의 그 다양한 음성적 현실들, 유라시아의 그 다양한 소설적 상상력, 시적 상상력, 또 유라시아의 그 다양한 직관들, 이거를 한데 묶는 어떠한 형식적 질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제시하고 연구에 들어갔던 거죠. 1927년 1년밖에 안 지냈는데요. 미국의 예일대 교수로 건너갔던 러시아학과 교수가 됐던 이 초창기 멤버 게오르기 베르나스키가 타타르의 멍에는 모스크바를 탄생시킨 밝은 역사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은 러시아, 비잔틴 그리고 내륙 아시아를 한데 묶어준 역사였다. 그러면서 러시아 역사는 유럽사가 아니라 유라시아사로 출발을 했고 이렇게 프라하학파 역사관을 만들어줬습니다. 따라서 이 프라하학파 사람들은요, 키예프 러시아,
바이킹 러시아는 버려버리고 뭐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몽골 제국을 러시아의 시발점으로 봤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요, 프라하학파 그러면 언어학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프라하학파의 철학적 기반은 유라시아주의고, 유라시아주의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언어학 연구를 했던 거예요. 이 프라하학파는요, 민중이 실제로 행하는 민속, 언어 생활을 추적하면서 민중의 소통 방식과 정서의 구조를 찾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유라시아주의를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라시아주의 같은 문명에 속한다고 증명하려면 언어 민속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언어가 제일 이제 중요하잖아요. 처음 들을 때는 외국어 같지만 알고 봤더니 같은 언어더라. 이런 걸 밝히려고 했단 말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아랍어하고 히브리어는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인 줄 알았는데 로만 야콥스는 이 두 언어 사이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거를 이 딱 두 나라 사람들은 얘기하더라. 음성의 질서가 이 두 민족에게 있다. 이렇게 밝혀냈다고요. 이걸 이제 음성학이 아니라 음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성학은 무수하게 다양한 음성들의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고 그 데이터 사이에 그 질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서를 찾는 거를 음운론이라고 얘기한다고. 지금 사람들은 모두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런 작업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프라하학파의 트루베치코이와 로만 야콥슨이었다 이거죠. 로만 야콥슨은 유라시아 민족들 사이에 그 폭넓은 연관성이 존재한다. 이거를 증명을 해버렸어요. 우랄 알타이어족의 자음들이 국외음화를 기준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이거를 밝힌 사람이 로만 야콥슨과 트루베치코이였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누구도 국외음화 현상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명도 못했다고요. 게다가 러시아어가 페르시아어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도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프라하학파가 다 밝혀낸 거예요. 근데 유라시아주의라는 게요, 정치적인 목적을 분명히 지녔죠. 하지만은 그 정치적인 목적을 철두철미하게 과학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서구 학자들보다 3배, 4배는 더 뛰어난 과학 정신을 갖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라시아주의라는 건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과학 정신이었죠. 내용으로부터 형식을 추출하는 거. 이게 비잔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문헌학적, 형식주의적인 전통을 또 그대로 따랐단 말이야.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마저도 서유럽으로부터 분리돼가지고 비잔틴을 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려 그러는 그 서구의 경험 실증주의 이걸 다 버렸다고. 그러니까 연구 대상도 탈유럽했고요. 연구 방법도 탈유럽했고요. 연구 결과도 탈유럽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게 언어에만 머물지 않아요. 프라하학파 사람은 아니지만은 친구로들로서 같이 협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러시아 민속 유사성을 찾으려고 했던 블라디미르 프로프였다고요? 이 프로프는 유라시아주의자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유라시아주의의 기본적인 철학을 근본적으로 담고 있죠. 민담 형태론을 만들어갖고 이 유라시아에 있는 모든 옛날 이야기들을 내용을 계속 다 추적을 해봤더니 31개 형식적 줄거리로 요약이 되더라. 어떠한 옛날 이야기도 유라시아에서는 이 이야기의 순서를 벗어나지 않더라. 이게 유라시아 이야기 구조를 추출을 해냈다고요. 이걸 로만 야콥슨이 서유럽에 소개를 했던 거죠. 한국 사람들도 이거 모르는 문학가들 거의 없어요. 민담 형태론. 이게 유라시아주에서 탄생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게 유라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저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 그건 또 다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 그레마스라고 하는 기호학자가 리투아니아 출신이에요. 아니라 다를까 슬라브 출신이라고. 이 블라디미르 프로프의 31개 이야기 순서를 가만 살펴보니까 이게 6가지 역할이 나오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유라시아의 옛날 이야기는 예외 없이 6가지 역할이 등장하는데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질서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춘향전만 말해도 마찬가지야. 춘향이가 무슨 이유로 정신을 부인이 되려는지 그 춘향전 배경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조선의 계층사회라고 하는 배경이 깔려있다고. 그 배경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한테 영향을 주는지도 설명해주고 있어. 그래서
춘향이가 정실부인이 되려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 꼭 등장하고 방해하는 역할이 꼭 등장하고 이 6꼭지가 없으면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구조가 안 맞는다고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알지다스 그레마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거는 유라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민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좀 다 적용되지 않아? 이러면서 기후학을 발전시켰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기후학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다고. 그 대다수가 저쪽에 이슬람 이야기들, 아라비안 나이트 뭐 이런 거. 탈무드도 이야기 구조가 좀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집안 청소하면서 볼 수 있는 미국식 시트콤, 이것도 이야기가 툭툭 끊어진다고. 그래서 6가지 역할에서 2-3가지가 막 없고 막 그래. 그들만의 독특한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6가지 역할은요, 일단은 기초적으로 널리 퍼지기 전에 유라시아에만 적용되는 그러한 이야기 구조였다. 응? 아무튼 기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유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러시아, 유라시아 철학에 근거했고 러시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교수들이 서구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서유럽에 만들어서 퍼뜨린 거다 그 말이에요. 뭐 기호학 중에는 뭐 미국식 기호학도 뭐 다른 기호학도 있지만 유럽 기호학은 무조건 러시아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좀 유라시아주의라고 하는 게 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얼마나 깊은 차원에서 세계에 뿌리박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도 유라시아의 철학이라고. 이 근본적으로 종합적이에요. 분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준에 다른 기준을 맞추지도 않아요. 유라시아 철학은요, 항상 앙상블을 원하기 때문에 구조를 원합니다. 서유럽의 춤은요, 춤을 보면요, 거의 남녀 짝을 맞춰 춘다고? 독특한 거예요, 서유럽의 춤이란 게. 왜 남녀 짝을 맞추지? 무슨 이유로? 게다가 다른 건 잘 안 움직이는데 다리 움직임을 기준으로 나머지 신체를 통솔하는 이 독재성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서유럽의 춤이라고요. 이게 매우 특이하죠. 하지만 유라시아 춤에는요, 그런 대칭 관계가 없어요. 남녀 서로 짝을 맞춰서 추지도 않아. 혼자 추거나 집단으로 추거나 그런다고요. 다리만 중심이 되는 게 아니야. 팔도 중요하고 엉덩이도 중요하고 신체 전체가 다 중요해. 춤추는데. 서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스페인만 온몸을 움직여서 춤을 추죠. 하지만 나머지 서유럽은요, 다리 중심이야. 응? 노테이션에 맞춰갖고 이렇게 춘다고 말이야. 이건 뭐 스페인이 왜 온몸을 사용하는지는 뭐 스페인 사람들이 알아서 공부해야 되겠죠? 아무튼 유라시아 형식주의라는 거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형식주의 그러면 겉모습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내용주의예요. 깊고 깊은 내용주의라고. 내용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반복하는 걸 축적하고 이렇게 해서 굳어진 내용을 형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겉모습이 아니라고. 겉모습은 피규고요. 형식은 폼이잖아요. 네, 내용을 오랫동안 살핀 후에 찾은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죠. 그래서 형식주의는 내용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그래야 다른 깊은 문화와 또 관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트루베츠코이는 러시아 춤이 보여주는 이 신체적인 즉흥성이 러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객기 문화와 유사하다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보드카 한 병 칼칼 마셔버리잖아. 그럼 객기야, 객기. 진짜 항상 저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무슨 지금 한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보다 술도 못 마시는 게 러시아 사람인데 무슨, 그러니까 객기를 자꾸 부리는 거예요, 술 갖고. 응? 한국 사람들 술 갖고 객기 부리는 거 봤어요? 술을 워낙 잘 마시기 때문에 객기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평소에 주로 차를 잘 마시잖아요. 그런 술도 못 마시는 것들이 자꾸 객기를 부리니까 서양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술고래라고 자꾸 그랬던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술고래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술고래죠. 러시아 애들은 술 마시는 여자 한 번도 못 봤어요. 초콜릿하고 차만 마시지. 그렇습니다. 이 객기 문화라고 하는 것도 서로 구조적으로
즉흥적인 신체 문화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설을 세운 게 이제 트루베치코인데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형식적 개념으로 계속 이렇게 붙들고 들어간다고. 그래야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로만 야콥스는 시를 공부하면서 언어가 얼마나 소통력이 있는지 실험을 했다고요. 러시아의 민속 문화가 이 드넓은 영토 어디까지 질서 있게 흘러가는가 그거를 살피고 싶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시조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조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시조를 연구하다 보면 일본의 그 짧은 시 하이쿠 있잖아요. 이 하이쿠랑 서로 비교하는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공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문화든 간에 지리적으로 이웃하면 문화적, 민서적 질서가 같은 부분이 발견된다고. 그러니까 이웃나라하고 서로 으르렁대는 거 이거는 문화가 달라서가 아니라 문화가 같아서 으르렁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요. 같은 놈이니까 싸우죠. 서로 문화가 완벽히 다르면 안 싸운다고. 따라서 으르렁거리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이 동질성을 찾아보는 거 이게 바로 유라시아주의였고요. 프라하 학파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베치코이하고 야콥슨이 한 나라의 언어의 뿌리를 막 찾아 들어가는 연구 있거든요. 그건 다 그 가치 없는 짓거리라 그랬다고. 한 나라의 언어의 뿌리를 역사적으로 추적해서 나올 게 뭐가 있어? 그걸 통시 언어학이라고 하는데 자기 나라 언어를 고대까지 진화론적으로 추적하는 거야. 이걸 엉터리라 그랬다고. 이래 갖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민족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진화하는 게 아니라 주변 민족어와 접촉하고 다른 언어들과 서로 구조적으로 변해가는 것이지 단독적으로 변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야. 따라서 언어에는 민족주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통시언어학, 역사언어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언어학, 진화적인 언어학을 버려버리고 공시언어학이라고 하는 거. 응? 글로 넘어가죠. 자기 나라 말의 음운, 문장 체계를 먼저 체계를 세운 다음에 다른 민족어의 음운, 문장 체계와 서로 비교하는 게 두 언어가 서로 가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이른바 구조주의 언어학이고 이게 저 유명한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 소슈리의 언어학이었습니다. 다 같은 시절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현대 언어학의 뿌리가 유라시아주의에 있었다는 거죠. 유라시아주의 프라하 학파가 그 학파만은 아니고요. 학파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유라시아주의라고 하는 게 현대 문학 예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술이 인간의 정신을 치유한다 그러죠. 음악 치료사들, 미술 치료사들 어떻게 예술이 치료제가 되는지 몰라요. 모르면서도 그냥 그 방법만 기술만 배워가지고 뭐 치료를 한다 그런다. 예술이 어떻게 인간 정신을 치료하느냐? 이거를 밝힌 것도 프라하 학파 사람들이라고요. 응?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라고. 예술은 말이에요.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 모든 경험을 나에게 맞닥뜨리게 해서 그거를 내 머릿속에서 이해하게 노력하도록 만드는 장치다 이 말이야.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보지 못한 거, 나에게 생경한 것들, 그거를 내 마음속으로 집어넣게 만들어서 다시 느끼고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치유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타자를 끌어안으라. 이러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타자를 끌어안아 버리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 마음속으로 갖고 와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도록 만드는 게 예술 작품이라는 거고, 이게 바로 로만 야콥슨이 시를 연구한 이유고, 블라디미르 프로프와 공동 작업을 했던 러시아 형식주의 설립자 빅토르 슈클롭스키가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장치를 본질을 뽑아낸 거예요. 예술의 원천은 내 눈과 내 귀에 낯선 것을 만들고 받아들이는 일, 이게 예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대가 누군지를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왜 그런 걸 따져? 나한테 낯설게 다가오는 사람 혹은 나한테 낯설게 다가오는 무엇, 그게 바로 예술이란 말이야.
예수를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 시클롭스키의 그 절친한 친구가 이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예요. 근데 마야콥스키랑 이제 시클롭스키랑 뭐 동성애 관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거 뭐 신경 쓸 게 아니라 마야콥스키도 낯설게 하는 것을 시창작의 기본으로 두었다고요. 이걸 갖다가 볼셰비키가 이해를 못했죠. 뭘 볼셰비키 같이 무식한 놈들이 문학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그래서 마야코프스키를 자살로 내몰아 버렸다고 궁극적으로. 뭐 자살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블라디미르 프로프의 그 31개 이야기 질서라고 하는 것도 낯선 인물과 낯선 사건이 발생하는 31개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고. 시하고 문학에서만 낯설게 하는 것이 예술의 원칙으로 자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술 창작 방법은 영화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죠. 시클로프스키와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은 서로 또 친구예요. 그래갖고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 이 영화 감독이 빅토르 시클로프스키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시클로프스키의 이 낯설게 하기 기법을 갖다가 영화 편집술로 적용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몽타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몽타주를 처음으로 실행한 사람이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그랬죠. 처음에는 뭐 볼셰비키처럼 레프, 뭐 클래쇼프 같은 영화 이론가들이 편집하는 이유는 벌어진 사건과 이미지를 서로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데 필요하다 그랬다고. 근데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은 거꾸로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말이야. 연결 과정이 없지는 않지만 인물과 사건을 서로 낯설게 충돌시킴으로써 예술적 미학이 승화한다. 이게 진정한 예술의 드라마turg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현대 영화의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게 유라시아주의자 시클롭스키와 그의 친구 아이젠슈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 영화 감독 다 그래요. 영화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편집이 중요한 거야. 편집. 그래서 몽타주가 편집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감독들도 한 1년간 영화 찍고요. 최소 6개월은 편집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 아마존 활명수인가 뭔가 하는 거. 그거 한 1년 반인가 찍고 1년 반 동안 편집했다고 나 들었는데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편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요새 영화는 뭐 너무나 충돌적으로 편집해서 탈일 정도니까 뭐 하여간 영화에 완벽한 새로운 지평을 만든 게 프라하파고요. 그 프라하파의 영향을 받은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이었다는 말이죠. 이 로만 야콥스는요. 마야코프스키도 친구잖아요. 그래서 마야코프스키를 좀 확대하고자 야콥스는 했던 일은 뭐냐면 도대체 언어를 얼마나 뒤틀어야 낯설게 해야 언어가 가진 소통의 기능의 끝을 볼 수 있는가. 이 언어의 한계에 도전한 사람이 바로 로만 야콥슨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많았지 뭐. 유라시아에서는 누구나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기존 언어의 질서를 깨트려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자기 책에다 뭐라고 써갔냐면 언어에 폭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어느 정도까지 폭력을 행사해야 사람들이 야, 이 말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나가빠지느냐. 그거를 했다. 실어증까지도 연구를 했어요. 유라시아 언어와 문화의 그 소통을 끝까지 추적해봤던 실험이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야콥슨의 마음도 몰라주고 이 나중에 이 새카만 후배놈들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언어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에만 폭력을 가함으로써 언어 생활을 망쳐버렸다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말이야 미적으로 창작하겠다면서 언어 소통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치를 다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표현에 폭력을 행사했어요. 국뽕, 맘충, 뇌피셜, 내로남불, 광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두 개의 국어를 결합해가지고 개판을 만들어놨어요. 댕댕이, 퐁퐁남, 불금, 질, 띵작, 시각과 청각을 완전히 혼동시켜버렸습니다.
존나, 존맛, 어쩔, 라떼는 유투 뭐 이런 것들 형태와 의미를 마음껏 변환시켜버렸습니다. 불금, 지름신, 틀딱, 갑분싸, 지몸미, 대깨, 품사를 완벽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21, 오키도키, 뭐 리얼 키키, 뭐야 도대체가 썸을 타다라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갖다가 추격어를 만들고 약자를 만들어서 언어를 통해서 상호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언어 자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다. 야콥슨이 81년에 죽어서 다행이지 90년대 나타난 이 포스트 모던한 언어 장난질을 보면 놀라도 못해 기절해버렸을 거야 아마. 야콥슨하고 마야코프스키를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만사를 착각하게 유도를 했어요. 그렇게 말장난을 좋아했던 프랑스 놈들이 이 포스트 모던 언어 장난질을 만들어냈다고요. 자크 데리다, 줄리아 크리스토바, 리처드 로티 뭐 이런 이 책임감 없는 이 서유럽의 철부지들이 리처드 로티는 이제 미국이지만 언어 폭력을 아주 일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롤랑 바르트는 처음에 되게 두려워했어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1981년에 그 콜레지 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저기 대학이 아니라 학술원의 교수로 발탁되면서 좀 무섭다 그랬어요. 이렇게 언어가 파괴되면 될까? 그 지 책임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젊었을 때 70년대에 막 그러라 그랬거든. 막 부추겼거든. 그 줄리아 크리스토바도 막 부추기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지잘 잘못한 거야. 나중에 이제 후회를 했죠. 뭐 책으로 써내지 않았지만 죽어버리란다. 그랬다고? 롤랑 바르트가 자동차 사고가 조금 났어. 근데 자기가 이미 죽음이 다가왔을 때 안 죽어도 되거든요. 고치면 되는데 그냥 죽으려고 곡기를 끊어버렸다. 이 시대가 싫었던 거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싫은 거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싫은 거였죠. 그랬답니다. 의미와 표현을요 동시에 변화시키는 이 시적 작업을 우리가 은유라고 얘기합니다. 가끔은 환유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직유법을 쓰기도 하죠. 이런 방식의 작법은요 그 나라 국어의 어휘와 상상력을 확대시키고 높여줍니다. 하지만 표현에만 장난질을 이따위로 치는 거는요 의미를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언어의 질서 자체를 파괴해서 사람들 간의 소통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실은 스탈린이 마야코프스키를 처음에 좀 겁을 낸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표현을 그렇게 파괴하면 되느냐. 근데 마야코프스키는 표현 파괴 안 했어요. 의미와 표현을 동시에 파괴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려고 그랬지. 근데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뭐야? 무조건 소통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초기 프라하파의 의도로부터 심각하게 벗어난 이 파행의 역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프라하파는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160번의 공식 학술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 참여한 사람이요 참여하려고 막 허락해달라고 막 붙들었던 사람들이 오토 예스페르슨, 에밀 방보니스트, 루이스 에름슬레버, 루돌프 카르납, 에드먼드 후설, 르네 웰렉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유라시아의 색채가 싹 빠져나갔어요. 그 사이에. 안타깝죠. 서유럽 학자들이 참여하면서 유라시아주의 트루베치코이와 로만 야콥슨이 갖고 있었던 유라시아주의 철학이요 색채가 싹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남겨놓은 유산이 있죠. 서유럽 학자들한테 프라하파가 남긴 유산은 뭐냐면 절대 자국의 도그마에 빠지지 말고 이웃을 모두 끌어안으라 이런 윤리적인 지침을 내렸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극화되어 있는 거지 스탠다드와 독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특정한 나라가 규칙을 만들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함께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두 만드는 그걸 우리가 다성학주의라고도 얘기하고 다극화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를 보증하지도 못하면서 실제인 양 말로 장난치는 짓거리 이거는 그만두라는 거죠. 이게 프라하파가 서유럽 사람들한테 따끔하게 일침을 날린 거예요. 응? 말장난하지 말고 실제 세계로 들어가라.
실제 세계로 들어가려면 타자에게 마음부터 열어야 된다. 세상은 모놀로그한 거, 너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남과 함께 떠드는 다성학적, 교향학적 세계다. 이게 프라하파의 교훈이었습니다. 디미트리 미릭스키 왕자가 그랬죠. 유라시아인은 심포니처럼 한데 모인 개인이다 그랬습니다. 유라시아 사회는 교향학적 사회라 그랬습니다. 유라시아주의자 미하일 바흐진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와 의식의 다성음을 얘기하고 당신은 누군가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주체다. 소설을 쓰는 소설가도 소설 내부의 하나의 인물일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 소설이 어떻게 흘러갈지 소설가도 모른다. 왜냐하면 여러 인물들과 소설가가 함께 모여있는 장소가 소설이기 때문이다. 예상 불가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바로 다성학적 사회, 교양학의 사회다. 진실은 자기 주장에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안 된다. 그 주장들을 한데 통합하는 관점, 통합적인 구조적인 상태 밑에서 주체가 발견되는 것이지 주체 스스로 심리학적으로 튀어봤자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미하일 바흐진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 서구의 소설론은요 너무너무 다르죠. 미하일 바흐진하고 이 서구의 소설론은요 정반대예요. 서구의 소설론의 대표 주자가 게오르그 루카치인데요. 루카치가 뭐라 그랬냐면 소설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고독한 개인이 영혼의 집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다. 이게 소설이라고 그랬어. 근데 미하일 바흐진은 소설 개념이 정반대야.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공이 영혼의 집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무리를 찾아 떠나는 유목민의 이야기다.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국경선 사이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 소설이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서구식의 개인주의와 완벽하게 다르죠. 이 소설론 자체가. 서유럽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토록 러시아를 파괴하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유라시아주의가 달성이 되면요. 자기네들의 세계 권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유라시아주의는요. 이슬람도 포함해버립니다. 이거는 프라하 학파 지리학 지정학에서 모두 결론이 난 부분이야. 이슬람은 러시아 역사에서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없어요. 정교회와 항상 함께했다. 그래서 유라시아주의가 무서운 것은 이슬람도 끌어안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시아주의를 그렇게 욕을 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유라시아주의는 정치적인 선언이기 이전에 과학 정신이었기 때문에 쭉 살펴봤듯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서양 사회에는 큰 위협으로 자리를 하겠지만 유라시아 사람들한테는 미래로 작용한다고. 대다수의 세계 사람들한테도 미래로 작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1990년대부터 러시아 지식인들이요. 서유럽과 미국이 저질러왔던 지난 500년간의 폭력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얼마나 파괴하려고 했는가 그것도 진정 깨달았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렇습니다. 프라하 학파도 이 역사는 못 깨달았어요. 하지만 1990년 이래부터 러시아 지식인들이요. 끝없이 유라시아로 몰려갔어요. 오히려 푸틴이 늦게 깨달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정치인이니까. 500년 동안 러시아를 파괴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렉산드르 두긴도 알고 있었고 제나디 주가노프도 알고 있었고요. 뭐 지금은 죽은 블라디미르 지리노브스키도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극렬하게 서구를 비판했다고. 이제 비판하지 말고 서구까지 끌어안아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진지하게 유라시아주의를 고민을 하고 있죠. 알렉산더 두긴도 더 이상 화 안 내요. 지리노브스키가 엄청나게 화를 냈지만 지리노브스키는 미래 예견자라고 이 사람은요. 왜냐하면 유라시아의 철학을 기본적으로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딥스테이트가 뭔지도 아주 자기가 잘 파악하고 있었고 딥스테이트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러시아를 방어하고 유라시아를 방어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예요. 제나디 주가노프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조금은 이제
목소리를 좀 낮추고 함께 다시 화합할 시간이 왔죠. 이미 고삐는 풀렸어요. 러시아 국제관계학 교수 카라가노프가 2017년에 러시아는 500년 동안 이어왔던 서구의 멍에를 벗어날 때라 그랬습니다. 몽골의 멍에는 없어요. 서구의 멍에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지금 러시아의 국제정치학은요, 모두 유라시아주의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구주의는요, 러시아에서 끝나버렸어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 러시아 앞에서 서구 중심의 세계관으로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무시당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1대1로라는 걸 함께 구상했잖아요. 자금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고, 물론 미국이 저기 자금을 한 건 아니야. 자금 모아놓은 거죠. ADB를 통해 가지고. 이 1대1로도요, 이미 딥스테이트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1대1로에 망을 하나 더 깔았어. 러시아가. 러시아 몽골 극동벨트. 이것도 지금 만들고 있다. 이거 폐기할 수 없는 프로젝트라고 말이에요. 이 세계를 공존시키는 유통망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월가가 지금 이 유통망의 지분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텔아비브하고 예루살렘에다가 디지털 결제망 만들어 놓고 이 유통망을 이용을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딥스테이트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폐기할 수가 없어. 게다가 이거 안 하면 지들도 망하고 러시아도 안 좋아지고 중국도 망합니다. 이렇게 이거 기정사실이에요. 이거는 중간에 삐걱댄다고 끝없이 욕하는 게 서구의 언론이고 한국의 언론이고 일본의 언론이지만 중국이 주도한다고 이거 중국이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딥스테이트, 영국의 로츠차일드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지분 싸움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부딪히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딪힘은요, 얘네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뭐 개미 하나 죽이는 것도 못하게 생각하는 놈들인데 뭐. 근데 이건 기정사실은 기정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려면 통일은 불가피하다고. 한국 정치인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죠. 하지만 1대1로 러시아 극동 경제협력 벨트가 한반도 통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 이 딥스테이트의 이 거대한 플랜을 중국과 함께 세운 거예요. 러시아가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중국과 미국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미국을 버리고 이스라엘 혹은 카자흐스탄 쪽으로 가려고 그랬다고. 근데 아무튼 간에 미국의 뉴욕이 아마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205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2056년에 완결 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1대1로 프로젝트는 저희 영상에 있습니다.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요. 어차피 딥스테이트의 그 수뇌부들 있잖아요. 이거 서양 사람들 많이 없어요. 대다수가 유대피가 섞여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을 뭐 서양이라고 알고 있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동양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카자흐를 쉽게 가려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아슈케나즈는 다 카자흐스탄 쪽에 있었던 카자흐 제국 출신들 아니야.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파괴할 생각이 없죠.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요. 뒤에서 벌어진 일을 가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러시아와 중국을 파괴해. 러시아는 파괴해도 좋지. 하지만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최소한 약하게 흔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주의가 처음 생각대로 흘러가든 말든 어차피 유라시아주의는요.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화되어 왔고 현실화되어 갈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말든 상관없이. 삶의 철학도 서서히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적인 세계관이라 그러죠. 이거를 디지털로 다 돼 있어요. 유목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의 정신도 유목적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고 디지털 세계 자체가 유목적이라고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고 개인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연결된 개인을 중시하고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연합하게 만들고 분석보다는 통합적인 세계를 원하고 유물론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는 과학 정신 세계를 더 추구하게 된다. 이게 앞으로의 세계이고 지금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유라시아로 가야죠. 그죠? 그런데 이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탈일 뿐이죠. 이미 결론은 끝났다는 사실, 그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끝났습니다. 서구주의는 종말을 고했고 유라시아주의가 결국은 세계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형식이 어떤 식으로 취해지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